오늘 나온 조사에서도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취임 이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난 주말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었고요. 사실 뭐 리얼미터 조사도 격차가 1%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를 감안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뭐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어떻게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박근혜 정부를 발목을 잡았던 게 어떠면 독선, 불통 이런 이미지였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김태우 수사관 사건을 거치면서 좀 국민 속에 어떤 불통 이런 이미지가 많이 싹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영자 지지율이 위협적이다라고 이 말을 만들었던 박지원 의원, 호남 지지율도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경고를 했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호남에서 뭐 기관장 하는 분을 한번 뵀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호남의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호남 지역 여론 자체가 사실 지금 호남 지역의 군산도 그렇죠. 군산에 지금 조선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죠.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광주형 일자리마저 지금 거의 힘든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 특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가장 많이 지지해줬던, 거의 80% 이상을 지지했던 게 바로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바뀐 지 한 1년 6개월이 넘어서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호남에서 점점 이제 이 비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이 부정에 대한 평가가 아주 상당히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도 지금 이야기하듯이 박지원 의원도 지금 매주 지금 광주에 목포에 내려가시거든요. 아마 현지 여론들을 아마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저항과 비난이 시작됐다. 어떤 데서 보면 정말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부터 뭔가 균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0대 이탈보다는요, 50대의 이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세 가지 이유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사실은 이제 50대라는 게 저희가 학생 때 민주화 운동을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좀 진보적이고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나갔었고 또 이제 이 탄핵되는 국면에서 상당히 50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섰죠. 그렇지만 지금 50대가 사회적으로 보면 곧 있으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 나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녀들 또 이제 곧 대학을 이제 졸업을 시키고 지금 취업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즉, 자녀들 취업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가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점점 회사를 떠날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화 진보 어떤 정권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전혀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50대는 한번 마음이 변심하면 잘 돌아오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지지율 하락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경제정책 비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같은 현상에 갑자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콩다방과 별다방, 이 두 다방을 비교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콩다방은 콩에만 집중했고 별다방은 콩만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적인 실망을 안기는 이유도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서 자신의 이념에 치중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파탄과 적폐청산 피로증 등으로 악화된 민심, 그리고 지지부진한 안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쳐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콩다방, 별다방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별다방은 스타땡땡이라는 커피 전문점이고요. 여기는 땡땡빈이라는 이 커피 전문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커피 전문점이 주력을 한 분야가 조금 다르다.
마케팅 전략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한 셈인데 손학규 대표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재명 차장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글쎄요 불통 이 부분을 좀 방점을 찍어서 딱 집어내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청와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G20 회의를 갔다 오는 그 상황에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한테 경제 문제를 자꾸 물으니까 그 질문하지 마세요. 국내 하고 문제는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공식 기자회견에 제가 알기로 한 5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의 제일 장점은 결국 이제 국민과의 소통, 편안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저녁에 와서 저 광화문에서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누구나가 다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점점 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측면들,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나 뭐 52시간 등등 하면서 실제 피해를 본 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청와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자체가 사실 정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처음에는 야당하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야당 당사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야당 인사가 청와대 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야당 당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에 이낙연 총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지율 얘기도 했었는데 자꾸 최저치 얘기를 하니까 숫자에 끌려가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된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군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죠. 총리로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 거기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정권과 또 야당과 가장 크게 대립화해서 보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이낙연 총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내부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이 더 많이 가해지고 있고 분배구조가 당장 바로 고쳐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뼈아픈 것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수만은 없다. 모든 게 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요즘 여당 의원들이 홍보전에 엄청나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여당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후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요? 사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마치 모든 의원들 연말에 후원금 하려고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소득공제 이제 11월 30일까지 해주잖아요. 개인 10만 원 정도 해주니까. 근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던 해는 더 2배로, 그러니까 평소 1억 5천이던 게 이제 3억까지 거둘 수 있거든요. 올해 속된 말로 의원들은 정말 후원금 확 땡겨놨어야 되는 해인데, 그런데 뭐 야당 의원들은 워낙 야당의 지지부진하니까 후원금 작년 재작 계속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기고 그다음에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대통령 지지율 높고 이 호황기에 작년이랑 재작년은 후원금 사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더불어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모집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들을 좀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한 여당 의원 후원금 모집을 위한 모금을 위한 이 홍보전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내로네 당신이 구한 집에 우리 내리네 따뜻해지는 게 바로 꿈에 그리고 후원한 노마감이 꿈의 후원이라고 우린 너무 단조래. 김태현 변호사님, 진짜로 후원금이 너무 간절함이 묻어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뭐 해보면 뭐 후원금이 간절하겠죠. 왜냐면 국회의원 지금 후원금 아니고서는 뭐 지금 어떻게 뭐 정치자금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 뭐 저 재밌게 웃자고 그냥 보고 허허하고 재밌게 웃자고 하면 그냥 웃자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모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저런 거 할 시간에 정책 개발 좀 더 열심히 하고 의정 활동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재밌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긴 해. 웃자고 하하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박수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좀 코멘트를 하자면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정책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도들을 제가 이렇게 챙겨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해요. 거의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볼까. 자,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유시민 이사장인데, 글쎄요, 유튜브 등판을 예고했어요. 이것을 두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다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지지율 하락,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가짜뉴스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을 했죠. 그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조국 수석도 항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공격 자체가 굉장히 반지성적이고, 사실상 공세고, 근거 없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인데, 사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사장 같은 경우, 노무현의 뭐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이런 말을 좀 들을 정도로 네.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켰던 어떤 그중 한 명인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킴을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특히나 유튜브가 지금 가장 각광받는 채널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좀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성에서 가장 뭐 진보 인사 중에서 대중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어쨌든 유튜브를 정복하겠다 본인이 표현했는데, 네. 굉장히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본인이 그러면서 정치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정치는 어쨌든 나중에 그 대선은 특히나 나중에 등판할수록 더 파괴력이 큰 법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거리를 두면서 또 본인이 할 얘기는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에 저 이사장 맡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반드시 정치하실 거다. 그렇죠. 그때 제가 진단을 그런 하셨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저걸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개인 유시민 자격이면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근데 노무현 재단 이제 지금 송년회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이 가짜뉴스 때문일까요? 지금 예를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과연 많은 있는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왜 지금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에서 네. 좀 제대로 된 소리를 좀 해주는 역할, 저는 그거 유시민 이사장의 역할인 것 같은데, 자꾸 네.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홍준표 대표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뭐 그런 어떤 이 이미지로밖에 저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에서 갑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핸드폰에 있는 전자탑승권하고 핸드폰 케이스에 꼽혀 있는 신분증을 같이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빼달라 하니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뭐 규정이 있나?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규정을 제시해라. 그렇게 이제 된 거고, 이 사람들이 규정에도 없는데 뭐 상부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갑질 아니냐. 직접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셔야 위변조 여부를 저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이제 협조를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지금 시민에게 갑질을 한 거다, 공항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항 직원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신분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내가 갑질을 하겠냐,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 생각보다 퀴즈 문제도 이렇게 시청자분을 판단해 보세요. 네. 한 사람은 본인을 밝혔어요. 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집권 여당 의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죠. 젊은 20대에 공항공사 정직원도 아니고 고상공사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네. 신분증 검사하는. 둘이 서로에게 갑질했다고 그래요. 네. 누가 누구에게 갑질해서 확률이 클까요? 판단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마 하앵커도 방송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네. 말이 맞을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러는 거죠. 신분증 제시야. 저도 비행기 많이 탔지만, 네. 오늘 저 페이스북 보면, 많이 탄 건 아니고 어쨌든 저기 비행기 탈 때 뭐 신분증 검사하지만, 오늘 페이스북 사진 보니까 김종호 의원이 본인 지갑에 있는 신분증 사진 올려놨어요. 네.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야, 지갑 딱 봐도 신분증 보여. 난지 알잖아, 김종호.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빼라고 그래? 이 얘기거든요. 네. 물론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에요. 네. 물론 빼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네. 저도 인간으로서 이해합니다. 바쁜데. 네. 난 국회의원이라는데 하잖아. 네. 아니, 근데 왜 빼라고 그래?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안 요원이 정말 FM대로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정대로 하면 빼서 봐서 위변조 여부 검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규정이 있는 거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네. 거기서부터 협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사장한테 전화해 나오고 뭐 규정 가져와봐 나오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네. 글쎄 좀 안타깝네요. 좀 그냥 잘 비행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예, 저도 비행기 몇 너무 번 타보진 대응을 못했지만 못한 것 같아요. 이 여권 겉에 지저분해지지 말라고 가죽 케이스를 씌워갖고 타려고 했더니 그 케이스 다 벗겨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그 벗겨서 이렇게 제출했다가 다시 껴었던 기억이 저도 얼핏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이 김종호 의원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의원은 나는 욕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김종호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매맞는 심정으로 자중자애하겠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욕설은 안 했습니다. 경상도 말이 억양이 강하고 톤이 높아서 그렇게 뭐 싸우듯이 들리곤 하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당한 항의, 상식적인 문제제기 그냥 빼줬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을 건데 그 점을 제가 후회하죠. 경상도 말투를 쓰시는 이현종 의원이 계세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하세요? 무슨 경상도 말만 하면 욕설이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두 사람의 논란이 있은 이후에 또 공항공사 관련 직원들이 여의도의 김종호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가고 또 해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욕설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까 뭐 김태현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얻은 직장입니다. 직장 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위에서 시키는 대로 FM대로 다 합니다. 네. 원칙대로. 자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지금 김정호 의원의 이야기는 누구한테 신뢰가 갈지 그런 뭐 시청자 판단에 맡겨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정호 의원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니까 이제 그나마 공항공사 직원들이 다 또 이제 보좌관실로 몰려갔어요. 국회 세관으로. 그래서 해명을 했다고 하죠. 사실 저런 것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에 대한 저는 김정호 의원이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공항공사는 바로 낙하산 인사가 있은 지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 대학장을 했던 분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지가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국토교통위에다가 또 경찰 출신의 어떤 낙하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갑질의 어떤 순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 추세에 갑질 논란까지 겹치게 된 설상가상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클 텐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말씀하신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어서 오늘이나 뭐 아마 이번 주 내로 한번 당 차원에서도 뭐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계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들어본다기보다는 뭐 상황 파악 정도를 우선은 해야 되겠죠. 논의 내용 없었습니다.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소명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부분적으로 뭐 자기가 좀 사과할 부분 했던 것 같고요. 당 차원에서 따로 논의할 네네 없습니다. 예.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문제 삼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될지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야당은요,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에 CCTV를 공개하라면서 강력하게 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항 갑질 소란 미국 공항 같았으면 현장 체포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김정호 의원은 갑질을 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공항 직원이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항 CCTV를 즉각 공개할 것을 한국공항공사에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당에 이어서 야당도 또 갑질 논란으로 같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를 나눴는데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하자 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침을 뱉었다라는 지금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비염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길가에 침을 뱉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민경욱 의원의 특권에 특화된 아나무인 DNA는 지역구 주민도, 법도 내 발 아래에 있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밤 늦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은 시민이 좀 까칠하게 반응을 하자 민경욱 의원이 고개를 돌려서 침을 뱉었다. 그래서 이 시민이 굉장히 불쾌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맘카페에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요. 민경욱 의원은 뭐 전혀 주장은 다르죠. 네. 본인이 날씨 때문에 이제 비염이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거다. 그러니까 전혀 그 유권자 앞에서 불쾌함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쾌했다 하니까 또 뭐 본인도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나오고 나서 더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비염에 대한 해명 자체가 더 오히려 곤란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저런 식의 해명 자체도 보면 아니 그러면 비염이 뭐 딱 그때 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말을 했는데 네. 돌아서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면 그 유권자 입장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 자기 이야기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 다니면 본인이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는 분 많은 분들 만납니다. 그럼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이 또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해명 자체도 보면 뭐 비염이 있다는 동 너무 좀 제가 볼 때 공색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다면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죠. 네. 뭘 그렇게 공색하게 저는 변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민경욱 의원에게 선거 기간이었다면 침을 뱉겠냐 삼키겠냐라고 바른미래당 측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을. 국민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